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게시판들을 보다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레프트 윙에서 너무나 잘해줬다. 손흥민 선수는 윙어로 뛰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하나는 맞고 또 하나는 틀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윙어일 때 왜 토트넘의 공격력이 갑자기 그렇게 올라갔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토트넘이 4대2로 이번 라운드를 패배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쉽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이게 좀 낮게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유의 경기가 4대0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게 진짜 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맨유가 이번 경기의 패배로 인해서 8위까지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바로 아래에 있었거든요, 맨유가. 그런데 뉴캐슬도 이기고 첼시도 승리하고 이렇게 2연승을 거두는 가운데 맨유는 1승 1패를 기록하면서 결국에 이제 첼시와 승점 동률, 심지어 이제 득실차에서 밀리면서 8위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충격적인 상황이죠. 맨유 팬들이 거의 절규하고 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은데, 여하튼 남의 불행에 약간 좀 웃고 갈 수 있는 게 또 축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하튼 손흥민 선수는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을 직면하라고.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일반적으로 땅볼 듀얼, 공중볼 경합이나 땅볼 경합 등등을 합쳐가지고 경기에 한 2.9번 정도 하는 선수거든요. 드리블도 사실 그렇게 많이 시도하는 선수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이번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진짜 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18번의 땅볼 듀얼, 그러니까 경합 중에 7번을 성공하는, 그리고 드리블도 엄청나게 많이 시도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건 평소에 손흥민 선수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 4대0으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토트넘이 어쨌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려면 리스크를 져야 됐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리버풀을 상대하는데 보였습니다. 분명히 잘 보이는 부분 중 하나였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일 때보다, 그러니까 윙어일 때 훨씬 더 돋보였다라는 점인데, 이게 아쉽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자, 일단 이런 장면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스트라이커로 뛰고 있던 전반전이죠. 이때 이제 윙어들의 모습,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윙어일 때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지 좀 말씀드리자면, 이쪽에 이제 클루세프스키가 있고 이쪽에 존슨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제 선택지들이죠. 그런데 이 윙어들은 포스테코글루 체제에서는 완벽하게 라인 근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라인 근처에 있는 건지 이제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여하튼 라인보다 조금 더 이제 가까이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는 여기에서 이제 브래넌 존슨에게 패스를 전개하는데, 브래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안쪽으로 계속 좁히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브래넌 존슨이 공을 잡았죠. 딱 봐도 터치라인 이 바깥쪽 이 패스 사이드라인과의 거리가 꽤 멀어 보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몇 가지 이제 안 좋은 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수비와 수비 사이의 포켓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에서 기다리자니, 그러니까 이 선택지가 사실은 줄어든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존슨은 여기에서 쭉 이렇게 들어오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다가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면서 이제 이번 그 공격이 끝나게 됩니다. 반대쪽 클루셉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잡을 때 생각보다 터치라인에 너무 먼 곳에서 이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부작용이 있다고 했는데, 이 센터백과 사이드백 사이의 이 공간, 이 포켓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용이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윙어로 왔을 때, 이게 이제 후반 이제 55분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는 다릅니다. 일단은 터치라인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광활한 공간. 근데 이제 막으로 안 올 수도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 라인 전체가 사실은 손흥민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수비 조직력이 얼마나 좋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또 잘 대처가 되는 건데, 손흥민 선수는 이날 또 굉장히 좋은 모습 중 하나가 드리블 성공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이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의 선수를 순식간에 제치는 그런 장면이었죠. 손흥민 선수에게 두 명의 선수가 다가오니까 이거 돌파하면 기회다라고 생각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슈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막히게 되고, 자, 또 다른 공격 장면 64분 장면인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터치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외국에서는 hug the touchline, 이 터치라인을 거의 안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을 잡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자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손흥민 선수를 잡으러 온다면은 이 사이 공간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또 이제 뭐 적절한 선택지가 없어 보이니까 직접 돌파하는 그런 부분을 선택하면서 이제 히샬리송과의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히샬리송이 이제 공을 받고 살짝 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들어오는 걸 살려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결을 그대로 살려서 들어오는데 이 공격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웠죠. 공 첫 번째 터치, 두 번째 터치까지 좀 좋았으면 바로 슈팅까지 갔을 텐데 공이 손흥민 선수 뒤쪽으로 이렇게 와버리면서 슈팅까지 연결이 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66분에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히샬리송이 이제 패스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장면들 여기서 옵사이드였죠. 여기서 옵사이드여가지고 뭐 아쉬웠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또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공격하는 장면들 제가 지금 계속 주목하고 있죠. 손흥민 선수는 계속 측면 쪽에서 거의 뭐 화면에 잘리다시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반대쪽 보시면은 원래 이 공격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들의 두 윙어는 거의 뭐 터치라인을 거의 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표현 그대로 터치라인을 안고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오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조금이라도 안쪽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각도도 안 됐을 뿐더러 이 메디슨의 이 아름다운 스루 패스가 나올 만한 그런 길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이 움직임이 그리고 이 포지셔닝이 메디슨으로 하여금 이 포켓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패스를 받아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도 무산이 됐고 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78분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잡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드필더들에게 몇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일단은 이 포켓 사이 공간으로 뛰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바깥쪽으로 나가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크로스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시간이 좀 생기기 때문에 공간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또 돌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과감했고 리버풀을 상대로 얼마나 승리하고 싶었는지 집념이 돋보이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근데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또 여기에서 이제 공격이 또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또 아쉬운 장면 중에 하나였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한 타이밍 빠른 패스나 아니면 이제 슈팅을 통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손흥민 선수 역시 이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유로운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85분 장면 손흥민 선수 다시 한번 얼마나 터치라인 옆에 있는지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공간이 생기는 부분, 다가오면은 또 사익 공간이 생기는 부분. 이번에 또 그 스킵이 또 레프트백으로 뛰면서 여기까지 또 올라온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포지셔닝 하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 이때는 또 얼리 크로스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공하지 못했지만 얼마나 손흥민 선수가 윙어에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 주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86분 장면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이제 터치라인을 허그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제 중간에 뭐 선수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손흥민 선수 완벽하게 좋은 경로를 통해서 히샬리송에게 스루 패스를 줍니다. 이게 또 예술이었죠. 이거 다른 각도로 보면 좋은데 자, 히샬리송이 공 받아가지고 슈팅까지 하는데 이 슈팅이 알리송의 이 선방에 막히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또 4대 3까지 갔을 텐데 하여튼 손흥민 선수의 이 패스 자, 엄청나죠. 근데 자, 손흥민 선수가 이런 패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손흥민 선수 만약에 또 이쪽이 아니라 아까 그 클루셉스키나 아니면 존슨처럼 조금이라도 더 안쪽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 경로에 막힙니다. 무조건 이거 쉽지 않죠.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무의미한 패스를 또 중간에 있는 뭐 센터백들 아니면 미드필더들 뭐 이런 선수들에게 하면서 돌렸겠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완벽하게 이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을 하면서 좋은 패스들, 좋은 역할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89분 장면 손흥민 선수는 다시 한번 또 공을 잡습니다. 얼마나 공간이 많이 벌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게 손흥민 선수가 이 사이드라인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어쨌건 공간이 굉장히 넓었다 보니까 쭉 다가가면서 이제 좁혀짐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 들어갑니다. 메디슨인 것 같죠? 메디슨이 이 공을 잡아가지고 또 중간으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또 히샬리송의 발에 닿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서 이 공격도 무산이 되고 맙니다. 근데 어쨌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거는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터치라인 근처에 있는가. 이 사진이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을 잘 수행하는가에 대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역으로 말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선택지를 이제 잡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윙어에서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반전에 존슨이나 아니면은 클루세프스키 이런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빨리 하고 싶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골대에 가깝고 싶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 포지션이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런 윙어들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사익 공간들을 줄이게 되고 공격의 선택지를 스스로 없애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술이 굉장히 이 기본적인 부분 중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런 질의 차이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생한다. 물론 이제 패스의 능력이라던가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 능력은 EPL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 리그 전체에서 탑급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손흥민 선수의 이런 능력들이 발휘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유독 윙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지시를 굉장히 잘 이행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도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해외 팬들이 뭐 손흥민 선수가 레프트 윙어로 뛰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 체제에서 이 히샬리송이 아니죠. 클루셉스키 그리고 이제 브래넌 존슨 같은 선수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전술대로만 잘 해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이 중간에 서 있는 중앙 스트라이커에 서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많은 공격 옵션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잘 이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좋은 윙어들과 함께 뛰게 된다, 퀄리티 윙어들과 함께 뛰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자명한 그런 사실 중에 하나죠. 여하튼 손흥민 선수와 브래넌 존슨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윙어로 뛸 때의 차이는 결국에는 이 포지셔닝으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외신에서도 지금 손흥민 선수가 이제 윙어로 뛰고 차라리 히샬리송 앞에 두는 게 어떻겠냐. 사실은 히샬리송은 중앙 공격수로서 나쁘지 않고 하나의 골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사실 윙어로서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 남아있는 시즌에는 또 그렇게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저도 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로 뛰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분명 다음 시즌에는 뒤집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의 분석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